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지만 다른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며 자기소개서에 담은 인턴과 수상 경력이 허위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가 조 씨를 경북교육청 연구과제의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해 국비 1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적지 않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부턴 우리나라가 제13호 태풍 닝닝의 영향권에 들 거란 예보입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송환 법안을 공식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중국의 결정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지난달 국내에 새로 등록한 일본 차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줄고 맥주 수입도 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업계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측이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옮긴 뒤 119와 노동청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이 지나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마약류 밀반 입은 중범죄인데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 한쪽에 철망이 보입니다. 바로 야생동물인 라쿤을 가둬놓은 곳입니다. 최근 야생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카페가 늘어나는데 다녀보니 동물의 건강이나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세부적인 문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두고 1시간 가까이 설전을 벌였었죠. 오늘도 이어진 협상 끝에 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협상은 여러 번 계속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간사들이 또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협상 끝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저희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는 한국당이 물러섰습니다.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아도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는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협의해달라고 일임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뒤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와 별개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차고 넘치는 비위 또 그다음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는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합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던 청문회가 결국 합의된 배경은 무엇인지 바로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전까지도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은 우세했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분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에 부르고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민주당은 버스는 이미 떠났다라며 이번 주까지 청문회를 마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반에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번 주 금요일인 6일 하루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한 것도 그렇고 또 청문회를 하루만 하기로 한 것도 그렇고 민주당이 요구했던 사안이 많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회동을 마치고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 크게 양보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청문회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에 여야 모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당의 양보 배경에는요. 청문회 자리에서 이 조 후보자를 불러 여러 의혹을 지적을 하는 게 여론전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예, 가족은 부르지 않더라도 다른 증인과 참고인은 부르겠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청문회 진행은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증인 등을 포함한 조 후보자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보류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날짜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증인은 나중에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한국당은 증인도 함께 채택을 하자,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그럼 누굽니까? 한국당은 가족 증인을 모두 뺀 12명을 그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보자 딸의 대학 입시 부정과 관련한 입시 의혹과 관련한 동양대 총장과 그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펀드 투자자 운용사 대표 등입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밤에라도 합의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송기현 민주당 간사는 오늘 더 이상 협의는 없다라며 내일 아침에 다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아직 정해된 상태로 밤 사이에 다시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증인 출석이나 자료 제출에 문제는 없을까요? 네, 인사청문회법상 여야가 채택한 증인에게는 5일 전까지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증인이 자의로 나온다고 해도 법적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료 제출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청문회에 합의하자 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담당하는 한국당 법사위원 일부는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쇼판을 깔아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청문회를 백기투항식 굴욕적 청문회라고 규정한 뒤 이미 물 건너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도부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자고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서 연출됐습니다. 법사위원장 방에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는 청문회 보이콧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갱이를 벌인 것입니까?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예,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안 기자, 오늘 전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된 셈인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늦게나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지난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가 의혹을 해명했듯 이번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은 물론 기자간담회 이후 새로 제기된 의혹까지
말끔히 해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청와대도 사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 건 사실이겠죠. 네, 일단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일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됐었다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다는 건 청와대에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도 여권 일부에서조차 적절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조 후보자가 정식 청문회를 거칠 경우 의혹이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청문회 일자가 이렇게 잡히면서 원래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 9일 정도에 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 시기에 좀 변화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재송부 시한 내 청문회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법상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재송부 시한인 6일이 지나면 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이 대부분 배우자와 딸 등 가족 관련이어서 임명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임명은 검찰 수사 상황과 청문회 등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 현재 기조라면 임명 결정이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는 금요일 오후 귀국을 하게 되는데 주말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어제 뉴스룸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두 원내대표의 토론은 이른바 전초전이 된 셈이죠. 그만큼 치열하기도 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작은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라는 것이 지금 이 펀드는 전부 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들어간 돈입니다. 조국 후보도 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을 거다. 공직에 나서서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펀드에 넣는 거, 이 부분들은 뭐 괜찮다.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의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8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예. 3학점 하나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들은 그 이야기들 중에는 환경대학원 이런 곳에 일반 다른 대학원과는 좀 다르게 기부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모여서 장학금 의혹이 대통령 주치 임명과 연결되자 두 원내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의료원장이 됐습니다. 또 그분이 추천한 분이 대통령 주치의가 됐습니다. 이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주치의가 된 과정과 부산대 의전원 그 원장과의 이 관계들은 저는 굉장히 과도하게 짚으셨다. 이어 논문 일저자 논란과 웅동학원 등 두 대표는 토론의 마지막까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조국 후보에 대해서 알 수 확신을 있는 갖고 그렇게 수많은 의혹을 부풀려 오셨습니까? 최대한의 아니죠. 자,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서 좀 따라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저희가 같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51.5%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했고 46.1%가 임명에 찬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죠. 지난달 28일 조사보다 격차가 15.3%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리얼미터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시청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 53.4%가 임명 찬성을, 그리고 시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60%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스펙 쌓기 과정에 정당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취재 결과 딸 조모 씨가 봉사활동으로 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자신이 교수로 있는 대학교에 딸을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해서 국비를 지급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조연구원으로 제대로 일했는지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는 2013년 경북 동양대학교의 영어 영재교육센터장을 맡았습니다.
정 교수는 당시 경북교육청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영어 영재교육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JTBC가 동양대 등을 취재한 결과 정 교수는 당시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을 각각 2명씩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연구원 2명 중 1명을 딸 조모 씨로 등록했습니다. 특히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조 씨에게 같은 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총 160만 원 가량이 입금됐습니다. 당시 센터 운영 등에 관여했던 관계자 등은 현재도 대학 회계 시스템에 조 씨에게 지급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 씨는 서울의 고려대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실제로 보조연구원을 했는지 확인 중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조 씨가 보조연구원 활동을 한 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틀 만에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출근길에 그동안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 즉 기자간담회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하며 기자간담회 이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엔 소개한 교수와 실험 담당 교수가 달랐던 것이라며 형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인이 일하는 동양대에서 딸이 총장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부인이 동양대에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오후에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딸에게 허위 증명서를 내준 부인의 지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처럼 조국 후보자 딸 조모 씨의 이른바 스펙 관리에 대한 정황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조 씨가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이른바 스펙에 대해서 집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우선 표창장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허위 표창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이 부산대 의학전문원 대학원에 낸 자기소개서의 수상 경력엔 이 동양대 표창장만 기재가 됐습니다. 괄호 안엔 봉사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 조 후보자 측은 이 표창장을 실제로 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표창장에 대한 기록이 동양대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위조한 표창장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기록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위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가요? 예, 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명의가 분명하게 적혀 있고 총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총장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은 학교에서 엄격히 관리를 합니다. 이 동양대 측에 따르면 총장의 직인이 찍힌 상에 대한 기록은 없앨 수 있는 기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기록이 없다면 학교 측에서 절차를 걸쳐 총장 명의의 상을 준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검찰도 표창장 양식과 직인 등을 기존에 사용된 것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표창장을 비롯해서 이런 이른바 이제 스펙 문제에 검찰의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 씨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원에 진학 준비를 하면서 이 경력을 자세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은 수상 실적에 총장, 도지사, 그리고 장관급 이상의 수상 실적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표창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조 씨의 입학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조 후보자는 이 총장상과 관련해 딸이 실제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고 그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이 동양대 영재교육원 센터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파악됐습니다. 저희가 학교 측을 취재해보니 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수년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검찰도 조 씨가 실제 봉사활동을 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이 밖에도 조 씨가 활용한 인턴 경력이나 수상 경력 등의 허위가 없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어제 검찰이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예, 어제 검찰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를 불러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했습니다. 장 교수는 오늘 새벽에야 검찰 청사를 나섰는데요. 이 취재진이 그때 장 교수를 향해 검찰 조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 씨를 제1저자로 올려준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검찰 청사를 떠났습니다. 예,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개인정보를 정쟁 도구로 삼았다면서 폐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어제 추가로 제보한 분에 의하면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이 도저히 분노가 치밀어서 추가로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공익 제보자. 제가 국어를 알아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국어, 영어 성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공개한 뒤 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또 공개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부를 유출해선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는 있지만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폐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신상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폐륜이란. 주광덕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의 딸의 논문과 입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정치적 무기로 유출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혼외자 의혹을 받던 초등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 대선에선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된 것을 두고 청와대는 검찰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이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의 수사를 두고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검찰을 향한 날선 말들이 자칫 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는 최근 2번 발부됐습니다. 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에 특권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본인이 줬을 리는 없고 누구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유출 경로로 검찰을 지목한 셈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생활기록부의 공식 발급만 2건이고 로그인 열람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아직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청와대 분위기는 검찰에 격앙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수사팀을 수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오랜 검찰의 관습이었고 악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날선 검찰 비판이 사실상 수사팀을 압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오늘 전국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은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이번 비는 이슬비였다가 갑자기 굵어지길 반복하는 게릴라성 폭우였습니다. 이런 비가 어제부터 계속됐는데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이어서 강버들 기자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는 태풍 링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링링은 9년 전에 곰파스와 비교되기도 하는데 그때 얘기도 잠깐 좀 되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탕물이 된 도로를 차들이 조심스레 달립니다. 물살을 가르며 달려보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한라산 중턱 도로에 갇혔습니다. 운전자들은 출동한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산 아래는 불어난 물에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농경지는 침수돼 바로 옆 하천과 경계가 사라졌고 거센 빗줄기에 아스팔트도 패였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에 내린 비는 202mm,
오전 한때는 시간당 118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전국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오산 89mm, 강원도 철원 80mm, 전남 신안 62mm, 충남 청양에는 3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최대 200mm, 남부지방에는 120mm의 비가 더 내린다고 예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래에 있던 비구름대가 북상하는 태풍에 밀려 함께 올라온 영향입니다. 문제는 태풍입니다. 기상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오는 7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나흘 연속 내리는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상륙하는 겁니다. 긴 가을 장마에 이은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돼 주말을 앞두고 대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아직 강도 중의 소형 태풍입니다. 그런데 대만 동남쪽 해상을 느리게 지나면서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중형으로 커지고 내일 낮에는 강도도 강으로 세집니다. 대만 부근 해수면 온도가 29도로 태풍이 발달하는 데 필요한 수증기를 얻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세력을 키운 링링은 강한 남풍을 만나 내일 낮부터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금요일 오후 제주 해상을 거쳐 토요일 오후 충남 서산 앞바다를 지나 저녁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 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 서해안을 지나는 동안에도 링링의 세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해군의 합동태풍경보센터나 일본 기상청이 예측한 이동 경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링링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태풍이 있습니다. 2010년 수도권을 강타한 가을 태풍 곰파스입니다. 우리나라를 지날 때 세력도 비슷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곰파스는 강한 바람을 몰고 왔는데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가로수가 뽑힐 정도였습니다. 재산 피해가 1,670억 원이 넘었고 5만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6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링링과 곰파스의 이동 경로입니다. 보시면은 링링이 조금 더 서해안에 근접해 지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또 소형인 곰파스와 달리 중형이라 영향을 받는 지역도 더 넓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일단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 전역에 분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태풍이 지나는 서해안과 제주도, 남해안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5m에 달할 전망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강수량이 아주 많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이어진 가을 장마에 더해지기 때문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홍콩 정부가 조금 전에 범죄인 송환 법안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이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면서 홍콩 시민이 반대해온 송환 법안을 거두어드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석 달 가까이 대규모 시위를 이어온 시민들이 결국 정부를 주저앉힌 것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TV 연설을 통해 범죄인 송환 법안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formally withdraw the bill in order to fully allay public concerns. 6월 초 범죄인 송환 법안 반대 시위가 본격화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범죄인 송환 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과 타이완 등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남 장관과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법안 철회 요구를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의 동맹 휴학, 노동계의 총파업,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 3파 투쟁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혼란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이어지자 홍콩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중국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분쟁과 홍콩 문제를 엮어서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의 영향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 정부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昨天国务院港澳办的新闻发言人已经就当前香港局势详细介绍了情况和中方的看法。 시위대가 송환법안 철회 외에도 행정장관 직선제를 포함한 4가지 사항을 더 요구해온 만큼 홍콩 정부와 시민 사이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과정에 캐리어뿐 아니라 배낭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이선호 씨는 지난 1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변종 대마가 담긴 배낭을 직접 메고 들어왔습니다. 대마 사탕과 젤리 30여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캐리어에서도 액상 대마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이선호 씨의 서울 장충동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해 여러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마약류 밀반입이 드러났는데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냈고 어제도 5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압수수색도 영장이 발부된 뒤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을 인정했고 신원이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를 검찰에 더 부를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는 압수물을 분석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이 사고가 난 지 1시간이 다 돼서야 119에 신고를 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1년 전에 2명이 숨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때에도 이렇게 뒤늦게 보고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때와 판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2분쯤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 신축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38살 이모 씨가 작업 도중 2.5m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소방청 상황 보고서입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사업장에 자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화성 사업장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인근 대학병원까지 옮기는데 24분이 걸렸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약 30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 측은 이 씨가 사망하고 6분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이 다 돼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6분 뒤인 11시 26분에 노동청에 사고 소식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3명의 사상자를 낸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때도 삼성 측은 119와 노동청에 사망사고 소식을 1시간 40분 만에 알렸습니다. 그때도 자체 구급차로 노동자들을 옮겼고 숨지고 나서야 당국에 신고해 늑장보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소방기관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삼성 측은 자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고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곧바로 관계기관에 알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의 뒤를 봐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도 받았습니다. 이 경찰도 구속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서울의 한 경찰서 파출소 소속 49살 A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수 70만 명인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B씨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겁니다. A경위는 B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라는 걸 알았지만 현직 경찰임에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대신 B씨에게 2015년부터 1년여에 걸쳐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씨가 경찰에 수배됐는지 여부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동 운영자 C씨의 계좌를 통해 A경위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B씨는 2017년 사이트를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필리핀에 머물며 계속 사이트를 운영한 C씨도 지난달 14일 국내로 들어와 구속됐습니다. C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에게 뇌물이 흘러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경위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에게 뇌물 공여 혐의를 추가해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웃집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집에 돌아온 여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체포될 때 피해 여성에게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22살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들어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주거침입과 폭행, 감금 외에도 절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간 감금됐던 피해자가 A씨가 범인의 인상착의와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가 이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집에는 도어락 장치가 없었고 들어가려면 열쇠로 열어야 합니다. 1층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온 흔적이 없어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지문 감식 결과 등을 통해 침입 경로와 범행 동기를 확인 중입니다. 법원은 조만간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정종선 전 언남고 축구 감독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이 될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감독은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 전 감독이 축구부가 창단된 2000년대 초반부터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종선 전 언남고 감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학부모들이 거짓말한다 보시나요? 전부 다 정 전 감독은 자신이 이끌던 축구부 운영비 수억 원을 횡령하고 학부모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JTBC 보도 이후 추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학부모는 축구부가 창단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로 쭉 들어서 앉으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잘못을 했나 제 생각에 탔어요. 거기서 처음 당했죠. 이후에도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아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아이를 얘기를 하니까 아니면 아이한테 굉장히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교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난해 정 전 감독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도 나왔습니다. 그 옆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허벅지에 손을 막 물리고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는데 B 씨는 결국 아이를 전학 보냈습니다. 현재 피해자 연대에 정 전 감독의 성폭력과 갑질 등의 피해를 진술한 학부모들만 10여 명.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도 지난 20년에 걸쳐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육계에선 오랜 비리가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터질 게 터졌다. 일종의 약간 금기시되는 어떤 타부의 영역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다가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JTBC 최수연입니다. 경기장 내에선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길기 응원에 대한 질의에 저희 JTBC에 보내온 답변입니다. 우길기에 대한 확실한 답 대신에 올림픽에서 정치적 의사표출은 할 수 없다는 원칙만 강조했는데 이 말의 해석을 두고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경기장 안에 우길기가 반입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도쿄올림픽 조직위. 그러나 오늘 IOC는 JTBC에 경기장 안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시위도 없어야 하며 만약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사례별로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우길기를 사용할 경우엔 적절한 징계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IOC는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길기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전히 아픔으로 여겨지는데 일본은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며 응원용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IOC의 원론적인 입장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IOC는 지난 런던 올림픽 당시에도 우길기를 닮은 일본 선수들의 유니폼에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우길기의 경기장 반입 금지를 IOC에 요구할 예정이고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우길기를 닮은 패럴림픽 메달에 대해 국제패럴림픽위원회 IPC에 항의할 예정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안 쓰고 안 사고 안 간다. 일본 불매운동 석 달째입니다. 이젠 일본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장 수치로도 드러납니다. 일본 차 등록은 1년 전에 절반도 안 되고 일본 맥주 수입량은 97% 넘게 줄었습니다. 거의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일본행 비행기도 한산해졌습니다. 일본에선 금방 끝날 것이라던 불매운동,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일본차 렉서스 ES300H는 불매운동이 시작됐던 7월만 해도 수입차 시장 3위였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38%나 떨어지면서 지난달엔 10위로 밀려났습니다.
도요타, 혼다 등 다른 일본차 브랜드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지난달 등록한 일본차도 1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한 달 만에 감소폭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일본 맥주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이 1년 전보다 97% 넘게 줄었습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됩니다. 지난해엔 넷 중 하나는 일본 맥주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도 일본 관광 거부 운동은 계속됐습니다. 부산과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이용객도 1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휴가지로 인기가 많았던 오키나와행 승객도 1년 전에 비해 62.6%가 줄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매 운동이 더욱 퍼져나가면서 일본 제품들은 설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일본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라인에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대체품을 막바지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한 것은 한 건 허가한 것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국산 불화수소를 쓰기 시작한 건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테스트에 들어간 뒤 한 달 반 만에 일부 공정에 투입한 겁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고 불순물을 없앨 때 쓰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대체품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국내 업체가 가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공정에 대체품을 투입했다며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시작해 점차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기 위해 막바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불화수소 수출 한 건을 허가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기업들의 일본산 대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의식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속도를 더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입이 될지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일본의 허가만 기다릴 순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르면 연내 거의 모든 공정에서 일본산 불화수소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일본산 공산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2배로 늘리고 폐기물 전수조사를 벌인 데 이어섭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에 분석기 12대를 들여와서 직접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의 정밀 분석을 맡기느라고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방사능 전문 검사 인력도 5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부 언론에 혐한 기사가 많이 실리는 것은 출판계의 불황 때문이다. 일부 일본 신문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더 과격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조민중 기자입니다. 오늘자 마이니치 신문 사설입니다. 혐한에 아첨하는 비열함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유명 잡지 주간포스트의 혐한 기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에 퍼져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 감정에 아첨하는 기사라면서 비열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사설과 특집 기사를 통해 주간포스트 등 혐한 기사를 쏟아내는 일부 매체를 비판했습니다. 혐오 발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절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신문들은 이런 혐한 기사의 배경으로 출판업계의 불황을 꼽기도 했습니다. 기존 기사들이 인기가 없자 편향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그 대상이라고 분석한 건데 한마디로 혐한 비즈니스를 꼬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신문들은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혐한 기사가 실린 잡지들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다음 달에 평양에서 열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남북한 경기를 앞두고 북한의 전문 여행사들이 여행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에 비무장지대까지 둘러보는 상품도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코리안 더비를 관람하는 건 아주 드문 기회입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고려 투어가 남북한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내건 광고입니다. 5박 6일짜리 관광 상품을 팔기 위한 겁니다.
경기를 본 뒤 평양과 개성을 거쳐 비무장지대까지 돌아보는 일정인데 가격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도 이번 경기 관람을 집어넣은 2박 3일 63만 원짜리 상품을 내놨습니다. 남북 축구팀이 평양에서 만난 건 1990년 단 한 차례라며 상품 소개에 열을 올립니다. 독일의 평양 투어는 중국에서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가서 경기를 볼 수 있게 일정을 짰습니다. 지난달 북한 축구협회는 우리 축구대표팀과의 홈 경기를 다음 달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겠다고 아시아축구연맹 측에 알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앞다퉈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아시아연맹에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킬까 하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여행사들은 경기가 제3국 개최로 바뀔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환불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첫 의회 투표에서 큰 차이로 패하면서 브렉시트, 즉 EU로부터의 탈퇴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같은 보수당 의원이 야당 의석 쪽으로 걸어가서 탈당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성탁 런던 특파원입니다. 존슨 총리가 취임 후 첫 의회 투표에서 패했습니다. 보수당에서 반란표가 21표나 나왔습니다. The ayes to the right, 328. The noes to the left, 301. So the ayes have it. 전직 장관은 물론이고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외손자 의원도 존슨 총리에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존슨 총리는 과반 의석도 잃었습니다. 그가 연설하는 동안 보수당 필립 리 의원이 야당 의석으로 건너가 탈당한 겁니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10월 19일까지 EU와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가 연장됩니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해 실시 여부는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에 달려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바깥에선 20여일간 의회의 문을 닫게 한 존슨 총리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연기 가능성이 생겼지만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에선 또 한 번의 끔찍한 총기 사건이 벌어져 전 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14살인 소년이 자신의 가족들을 총으로 쏴서 모두 숨지게 한 겁니다. 희생된 가족 중에는 고작 6개월 된 동생도 있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엘크몬트 마을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일밤 10시 30분쯤입니다. 14살 소년 메이슨 시스크가 아버지와 새어머니 그리고 6살, 5살 동생과 6개월 된 막내를 향해 9mm 권총을 난사한 겁니다. 5명 중 3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메이슨은 사건 직후 지하실에 있다가 1층에서 총소리가 나 도망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현지 보안관은 범행 동기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메이슨의 친척들은 가족 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ny difference of who his mom was, they just recently told him. Recently they said he just started acting out. They said that he was burning animals alive. He broke into the school and vandalized the whole school. 경찰은 범행에 쓰인 권총이 허가 없이 메이슨의 집에 보관 중이었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슨은 아직 소년범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범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이 적용될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주로 큰 대학 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은 전국에 42곳이 있습니다. 이보다 규모가 좀 작은 일반 종합병원은 311곳입니다. 훨씬 많죠.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쓰인 진료비가 일반 종합병원 진료비를 앞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에 있는 이 대형 병원 5곳에는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도 이렇게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면서 정작 급한 중증 환자의 치료가 늦어집니다. 결국 복지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그게 발견이 안 돼서 좀 큰 병원에 갔더니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왔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낮습니다.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실손보험 덕에 진료비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기본검사 5가지를 받는다면 전체 진료비는 9만 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 본인 부담률은 60%로 높은 편이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80%를 보험사에서 대신 내줍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10,000원뿐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합병증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 위궤양이나 백내장, 대상포진 등은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병으로 대형 병원에 가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은 급한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가 적어도 30%는 돼야 합니다. 중증 환자 입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 환자를 적게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선 동네 병원 의료의 질을 끌어올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 입시 제도의 큰 틀은 흔들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인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은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능 위주로 진행되는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로 불평등과 특권의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도 이미 발표한 대로 학종 중심으로 치러진다고 했습니다. 관심은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모아지는데 지난해 시민들이 참여한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도 이미 거론됐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고 소논문 기재 금지 등으로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부모의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하거나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학종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아직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을 손질하면 된다는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40대 남성이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서 12층 집으로 찾아가 보니 아내와 아들, 딸이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가족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와 자녀들에게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불이 나면 주로 물을 붓거나 소화기를 찾죠.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용유 같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신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방 조리기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눈 깜짝할 새 주변에 불이 번집니다. 가게 주인이 들어와 그릇으로 물을 퍼다 뿌리지만 불은 더 맹렬히 타오릅니다. 다시 물을 뿌려보지만 이번엔 주방이 연기로 가득 덮여버립니다. 소화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식용유로 난 불에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식용유 같은 튀김류에 불이 붙으면 온도가 380도까지 치솟습니다. 여기에 물이 뿌려지면 모두 증발해 대래 불길이 커집니다. 일반 휴대용 소화기로도 불을 끄기 어렵습니다. 화재 전용 소화기를 써야만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반 소화기는 냉각을 시켜서 화재를 소화시키는 반면에 K급 소화기는 질식 효과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음식을 하다 발생한 불은 1,305건입니다. 이 가운데 튀김류로 인한 불은 1,976건으로 전체 19%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적지 않게 불이 나고 있지만 일반 가정엔 화재 전용 소화기가 대부분 없습니다. 소방청은 이럴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해야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로봇 수트를 입고 일을 하면 어떨까요?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 공장에도 등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할 때 힘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입니다. 얼핏 보면 등산 가방을 메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조끼처럼 생긴 입는 형태의 로봇,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바지처럼 생긴 로봇을 입은 노동자는 춤까지 춥니다. 이 로봇들은 오랫동안 무거운 공구를 들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나 계속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발한 겁니다. 지금 개발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착용 로봇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무게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등산 가방 정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제가 1.5kg짜리 공구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 힘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오랜 시간 편안하게 들 수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은 올해 1월부터 이런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작업자들은 자기 이거 퇴근할 때 그냥 집에 입고 가면 안 되냐. 원격 조종되는 로봇을 쓰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KT는 지하 통신구를 감시하고 불이 나면 바로 끄기 위해 로봇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에 불이 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더 문제는 다음 달까지 건조한 날씨가 더 이어질 걸로 보여서 불 끄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이 있던 자리에 붉은 흙이 드러났습니다. 가지가 무성했던 나무들도 이제 앙상한 뼈대뿐입니다. 한 달 넘게 아마존을 휩쓸고 있는 불 때문입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지난달에만 29,944제곱킬로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420만 개,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과 비슷한 면적입니다. 원인은 방화로 추정됩니다. Não pode, quem faz criminoso é a consciência dele, né? 벌목꾼과 농장주들이 소를 키울 풀밭을 만들고 콩과 옥수수를 심을 밭을 넓히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정부는 소방관으론 부족해 군대까지 진화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건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불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진화를 돕겠다는 각국의 손길을 거절해온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열대우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협조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집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눈치를 채자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체인 할인점 빅W가 한국 교민의 항의를 받고 일본 우길기 문양의 티셔츠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호주 교민 양재현 씨는 지난 1일 시드니 빅W에서 우길기 디자인의 티셔츠를 발견하고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빅W는 양 씨에게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사과한 뒤 앞으로도 우길기 디자인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상당수가 국내 구매 대행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그대로 팔렸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반기에 찾아낸 제품만 100여 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는 장난감이나 아기띠 같은 아이들용이었고 식품류도 27%에 달했습니다. 지난 7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 즉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산 금액이 1년 전보다 22% 늘어난 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80% 넘게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은 후쿠시마를 내세워서 8년 전 겪은 원전 사고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홍보하고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재해 지역을 각 나라가 머무는 훈련 캠프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일본은 이탈리아가 원전 사고 지점에서 95km 떨어진 센다이에 패럴림픽 캠프를 차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011년 대지진 당시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일본의 재난 지역들이 내년 여름 패럴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로 북적일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은 이탈리아가 센다이시를 패럴림픽 훈련 캠프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구와 수영, 육상 등 9개 종목의 150여 명이 이곳에서 대회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센다이시는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 중 하나로 방사능 위험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점에서 95km 떨어져 있습니다. 원전 사고 인근 100km 안에서 올림픽 야구와 축구 경기가 열리고 또 패럴림픽 훈련 캠프까지 차리게 되는 겁니다. 훈련 캠프는 각 나라 선수들이 대회가 열리기 전 현지 적응을 위해 열흘 가까이 땀 흘리는 곳입니다. 선수들은 오랜 시간 방사능 위험 지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는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곳으로 도쿄올림픽의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난 농수산물이 선수촌에 공급됩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활용해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점을 다각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야생 동물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내 카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라는 얘기가 늘 나왔죠. 특히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육 환경이나 위생 상태가 가게마다 제각각인 것도 문제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 앞거리에 라쿤 카페라는 간판이 서 있습니다. 야생동물인 라쿤의 모습도 그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실내에서 야생동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카페가 여럿 생겼습니다. 내부로 가봤습니다. 가운데에만 구조물이 있는 공간에 대형개와 라쿤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라쿤을 보고 만지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계속 벽을 오르려다 미끄러지는 라쿤이 보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라쿤의 습성 때문입니다. 바닥구석을 계속 핥는 라쿤도 보입니다. 이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은 우리에 갇힌 동물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옥상입니다. 옆 건물을 보면 철망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케이지도 있습니다. 안에는 야생동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의 실태조사에서 상황이 열악하다고 조사된 곳. 먼저 눈에 띈 것은 임신한 동물들입니다. 고양이는 출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마리 나온 거고요. 옥상에 나가보니 라쿤이 많습니다. 종업원의 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케이지에 있는 라쿤 5마리는 모두 임신 상태라고 알려줍니다. 임신한 거를 급작스럽게 알아가지고 케이지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나가려고 하자 라쿤도 따라 나오려 합니다. 바로 나가시면 돼요. 실제 한 마리는 옥상 난간 쪽으로 나가버려 붙잡혀 왔습니다. 다른 동물도 풀이나 흙이 전혀 없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자신의 배설물을 먹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야생동물의 습성을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다른 야생동물 카페. 미어캣들이 문이 있는 쪽의 유리벽을 계속해서 오갑니다. 미어캣은 땅을 파서 굴 속으로 들어가려는 습성이 있지만 여기서도 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양이기 좀 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밥 먹을 시간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다려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캥거루과의 왈라비도 있습니다. 사람하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람과 접촉하면서 생기는 위생이나 안전 문제는 없을까? 카페 벽에 동물에게 전염병 예방 주사를 맞췄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리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동물이 사람이 마시던 음료를 엎지르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동물원은 등록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을 작은 규모로 전시하는 공간에 대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동물원 외엔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무조건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야생동물도 훈련을 하면 반려동물처럼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요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거든요. 반려화가 되면 고양이, 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제대로 된 환경만 갖춰진다면 동물 복지에 더 이롭다고도 주장합니다.
자연으로 가서 다시 적응하는 거는 정말 혹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실내에서 규제를 정하는 게 해외에선 동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사육해야 하는지를 세세히 정해놨습니다. 동물 학대냐 사람과 동물의 공존이냐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아직은 이런 논의의 장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밀착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 장마와 태풍이 번갈아 한반도를 찾아옵니다. 비는 그칠 듯 그치지 않으면서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죠. 1973년에 발표된 윤흥길의 소설 속 그 여름에도 긴 장마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나라가 이념으로 두 동강이 나서 서로에게 총뿌리를 돌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친할머니와 살고 있던 소년의 집에 피란을 내려온 외할머니 가족이 함께 살게 됐는데 외삼촌이 좋으냐 친삼촌이 좋으냐. 한 사람의 아들은 육군 소위로 전사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은 빨치산으로 숨어든 상황. 할머니의 이런 거듭된 질문은 답할 수 없는 비극을 상징했습니다. 마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부딪히며 내리는 장마처럼 가족 간에 형성된 지루한 장마는 그치지 않고 계속됐던 것이죠. 그리고 2019년 여름의 끝자락, 마치 세상은 반토막이라도 난 듯 논란과 의혹은 긴 장마 전선을 형성하면서 한 달 가까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은 출발선을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저 과장된 의혹일 따름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에서는 사법개혁의 절박함을 이야기했고 다른 편에서는 그것이 왜 꼭 그여야만 하는가에 물음표를 달았죠. 그래서 2019년의 늦여름은 계급과 정의와 정치의 셈법을 두고 벌이는 한바탕의 전쟁터가 돼서 지루한 장마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물바다요 수렁 속이니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상처받아야 했던 사람들. 아니, 슬며시 감춰졌던 그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대면한 이상 장마는 혹시 지금부터 본격 시작된 것일까? 윤흥길의 소설 속 전쟁의 그 여름, 서로를 증오하고 밀고하며 비극적 운명에 휘둘렸던 그들은 그러나 결국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시작된 이 뒤늦은 장마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핥히고 있으니 공교롭게도 그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태풍이 오는 날. 긴 장마가 태풍과 함께 지나가면 우리 역시 소설의 마무리처럼 오늘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후보자 딸의 총장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군요. 총장 표창이 실제로 주어진 것이 맞는지 직접 물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자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검찰총사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 전 확인이 됐는데요. 검찰은 최 총장에게 총장 표창이 주어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모르는 상태에서 총장 표창이 주어질 수 있는지 등을 묻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총장 표창을 준 기억이 없다면서 학교가 준 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총장은 직인이 찍힌 상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남아있는데 이 기록이 없다면 학교 차원에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여서 허위인지에 대해선 곧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 취재하고 있는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받았습니다. 저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보면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진실성 담보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가 공익을 위해서 공표했기 때문에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신 성적의 일부를 공개해서 논란입니다. 네, 본인 아니면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한 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고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서 알렸습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는 주장했지만 그 이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도 다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텐데 우선 남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막 가져다가 누구한테 주는 게 불법인 거죠? 네, 학교 생활기록부는요. 본인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그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넘긴 행동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받아서 공개한 주 의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따져 물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면책특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 헌법 45조에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이 무제한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온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마다 목적이나 방법이 정당한지 또 지나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왔습니다. 이 고교 생활기록부 공개는 기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가치를 따져볼 때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 교육단체가 주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라서 수사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좀 이것도 좀 따져볼게요. 어제 주 의원이 고등학교 영어 관련 과목의 내신 그 등급을 공개한 목적이 딸 조 씨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제로 그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영어 실력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고교 영어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영어 실력을 따지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이 고교 내신 등급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이 등수를 딱 나열해놓고 비율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서 1에서 9등급까지 숫자를 붙여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어느 학교 전교생이 100명이면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 또 그다음 보면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쭉 가서 9등급에는 마지막 97등부터 100등까지 학생이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만 따지면 5등급 정도면 높은 등수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성적을 따지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들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영어 내신 시험 성적이 대부분 높고요. 또 고득점에 학생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점수 편차도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영외고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직접 영어를 가르친 교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한영외고에서 영어 성적들은 대개 그 과목 편차가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전교생 아이들이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등급으로는 5등급도 나오고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왔다 쳐도 그 사실상 점수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수가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어 논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애가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네, 저희가 확보 가능한 자료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1학년 2학기 한영외고 고등학교 심화영어라는 과목인데요. 학생 전체 평균이 96.4점, 꽤 높죠. 네. 네, 표준 편차가 4.1점입니다.
이 강남 8학군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해 보면요, 이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고 그 평균 점수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두세 단계씩 내려가는 게 흔하기 때문에 이 내신 등급으로 실력을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애초에 이 주 의원이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면서 이 민감한 이런 개인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알고 보면 없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시작하죠. 예, 첫 키워드는 어색한 악수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악수입니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악수입니다. 예. 오늘 2시부터 협상을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대한 협상을 하고 저렇게 악수를 했는데요. 서로 잘 쳐다보지도 않고 손도 꽉 맞잡지 않은 모습입니다. 표정도 전혀 밝지가 않습니다. 예. 서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요. 떡떠름한 그런 표정?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합의문을 발표하거나 했을 때는 다들 이제 잘 해냈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정 그런 표정이 아니고요. 합의를 얘기한 다음에 대화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예. 이게 다인가요? 지금 뭐 좀 썰렁하네요. 이따가 또 봅니까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물으니까 이따가 볼 일이 없죠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답하고 갔습니다. 예. 자, 이런 분위기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 어렵사리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엔 합의했는데 여야 모두 불편한 속내가 좀 있습니다. 예.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보면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중진들이 청문회를 열어서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의혹들을 좀 공개적으로 제기를 해라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나 원내대표가 오후 협상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정작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표가 덜컥 합의를 해놓고 왔는데 그럼 앞으로 증인이나 자료 제출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정작 청문회 가서 따져야 되는 사람들은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인데 우리는 총도 없이 싸우라는 격이다. 만약 맹탕이 되면 우리만 욕먹는 것이다. 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사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커서 혹시 이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보이콧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속내를 좀 들어보니까 탄핵 이후에 지금 한국당이 제일 좋은 일을 잡았다라는 이른바 호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보이콧을 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적전분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도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한 명분은 얻었지만 실리적으로는 약간 부담도 있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의혹 제기가 나오면 부담이 된다 이런 거였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의혹 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어제 열린 한국당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면 별다른 게 없을 듯 같아서 일단 안도는 된다라는 분위기로 밝혔습니다. 그건 이제 기자들이 했던 것이고 의원들이 하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뭐 그날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뭐 새로운 의혹이 이른바 민주당 의원의 표현이었는데요. 큰 거 한 방이 있으면 어제 한국당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별도로 가졌었는데 거기서 안 나왔겠느냐? 이때 터뜨렸을 것이다. 그런데 별게 없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청문회도 별게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자유한국당에서 할 때는 청문회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질 낮은 취재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한 기자가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에게 얼마 전에 그제 조국 후보자의 국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것이 국회 내규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실을 이용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계속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면 계속 물었는데 이재정 대변인이 대답을 않고 계속 가다가 뭐 바쁜 방송이 있어서 그랬다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좀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군요. 잠깐 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조금 반성하세요. 지금 팬 얘기 물을 때입니까? 지금 장소 얘기 물을 때고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규정을 지키고 기자 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하고 말고의 얘기로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마시라는 조언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 해당 기자는 팬 얘기를 묻진 않았었습니다. 저렇게 계속 화를 내면서 답을 하다가 이재정 대변인이 나중에는 해당 기자에게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해당 기자가 좀 저렇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뒤에서야 무슨 말을 못하겠냐 싶지만 면전에서 기자가 저런 얘기를 듣는 건 또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민주당 출입 기자단에서는 곧바로 항의문을 작성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사실 해당 기자의 취재 내용은 유인태 국회 사무처장도 내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내용입니다. 기사에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홍익표 민주당 수석 원내대변인이 이유를 막론하고 표현이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이재정 대변인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대신 사과를 했고요. 이재정 의원 본인도 뒤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지만 질낮은 취재에 대한 반성 없이 사건을 부풀려 호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해당 기자의 취재를 질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내 딸만 옥살이로 잡았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잖아요. 잠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를 류혜여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면회 와서 한 얘기가 아니라 편지 썼군요. 직접 편지를 써서 접견을 온 사람에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그 내막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류혜 전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의 류여혜. 류여혜가 좀 쉽지 않네요. 류여혜 최고위원과 전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전 의원이 최순실 씨를 면회를 갔답니다. 정준길 씨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접견 형태로 갔는데 차례로 면회를 했는데 뒤에 정준길 변호사에게 최순실 씨가 저 편지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일단 최근 조국 후보자 딸 논란 관련돼서 불만을 표하기도 했고요. 최근 있었던 본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는데 류혜 씨가 대신 읽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일단 팩트 중에 잠깐 틀린 게 있는데요. 마치 정유라 씨가 억울하게 덴마크에서 6개월간 옥고를 치른 것처럼 돼 있는데 본인이 갔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도피하러 본인이 갔었고 국내 송환을 거부하다가 그때 찾아간 기자가 여기 팩트체크하는 이가혁 기자죠. 그렇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찾아가서 결국 우리나라 검찰에서 송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송환을 거부하다가 5개월 동안 덴마크에서 옥살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옥살이는 덴마크의 불법 체류 혐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옥살이다. 더군다나 최근에 후보자 논란 관련돼서 우리가 억울한 덴마크에서 옥살이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 북부, 충남 지역에 80에서 150mm의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끝나고 소셜 라이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월간 팩트체크가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h, where have you been, my blue-eyed son? And where have you been, my darling young one? I've stumbled on the side of 12 misty mountains. I've walked and I crawled on